무릎이 찌릿하는 순간 바로 관리를 시작할 때입니다. 닥터 유스 김유수.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톰입니다. 당신의 무릎은 건강한가요? 젊고 활력 넘치는 삶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40, 50대에도 여전히 축구장을 뛰어다니거나 운동을 마음껏 하고 80세에도 북한산 정상에 올라 휘열을 느낄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삶을 누리려면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무릎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릎,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붓는 증상. 원래 무릎 관절 내에는 윤활작용을 하는 관절액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부었다는 것은 관절액이 증가하거나 고름이나 피가 고였기 때문입니다. 관절 주머니를 물이 적당히 찬 풍선에 비유하면 관절 부종은 그 안에 물이 많아져서 부풀어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절 안에 구조물이 찢어져서 피가 나거나 조직이 손상돼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붓습니다. 무릎이 전체적으로 뻐근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졌다면 무릎이 부은 것입니다. 애매하면 양쪽 무릎을 비교해 보십시오. 멀쩡한 무릎은 슬개골 같은 뼈의 경계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부은 무릎은 불분명합니다. 십자인대나 연골판이 찢어지고 뼈가 다치면 붓기가 심해집니다. 관절 안에 피가 차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연골판, 십자인대 등 구조물이 손상되면 윤활작용을 더 잘하기 위해 관절액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하루 이틀 조금 부었다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무심히 넘기기 쉬운데 의외로 초기 신호라기보다는 거의 마지막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타이밍에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 퇴행성 관절염, 힘줄염, 움푹 파일 정도의 연골 손상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둬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일 때는 절대 붓지 않습니다. 무릎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힘줄이 주위 조직과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는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크지만 치료가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소리가 나는 이유는 슬개골 아래에 연골끼리 부딪히거나 연골이 닳아 관절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뼈가 걸리는 부분이 생겨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찻길을 생각해보죠. 철로에 기차 바퀴가 정확히 맞아야 부드럽게 가는데 만약 기찻길이 변형이 되면 그 구간은 심한 소리가 나겠죠. 혹은 바퀴가 녹이 슬어 울퉁불퉁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그렇게 되면 급격히 닳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절염입니다. 다들 여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 킬로미터를 잘 달린 기찻길도 한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연골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라도 예리하게 포착하고 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특히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면 연골 손상의 초기 신호로 보고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할까? 대부분 작은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관절염 진단을 받거나 수술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도 나고 거부감이 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내 증상과 수술에 대해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과 걱정이 반복되죠. 이럴 때는 몇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형외과 영역에서 암이 아닌 이상 수술을 안 받는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술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좋아하는 활동과 운동을 즐기는 등 오히려 삶의 질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 수술로 인해 얻을 것, 통증 제거, 관절염 진행 예방 등과 잃을 것, 금전 부담, 수술에 따르는 불편, 회복 시간, 후유증 가능성 등을 생각해서 신중히 결정합니다. 수술 후에 후유증이 없을까? 어떤 시술과 수술도 후유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로는 수술 후에 더 아픈 경우도 있고 진단이 잘못된 경우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증상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 완화만을 위해 수술하는 것은 주의 깊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순례를 더 해봐야 할까?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얼떨결에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집에 오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질문에서도 설명했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로 얻을 이점이 나에게는 명확하게 느껴져야 좋습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른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은 현재의 불편과 수술 후유증의 가능성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수술이나 시술이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불안하다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대학병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대학병원은 수술 적응 중 어떠한 수술에 의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불편은 수술 여부를 정하는 데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병원은 상업적이거나 의사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는 꽤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정작 환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RI상 문제가 보이는데 그 부위에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고 통증의 정도 또한 손상의 정도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형외과 외래진료에서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너무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차분히 증상과 수술로 인한 불편함, 후유증의 정도를 비교해보고 이 수술에 과연 해볼 만한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손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이 통증을 일으켰느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다시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상을 입지 않았을 때 무릎 통증의 명백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무릎을 많이 굽히는 자세입니다.
보통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떠올리지만 계단 오르기, 좁은 책상에 앉아있기, 운전하기, 다리 꼬기, 앉아서 한쪽 무릎을 올린 양반다리, 가부좌 자세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뿐 아니라 달리기, 요가, 자전거 등 대부분 무릎 관절 강화 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는 무릎이 정상일 때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세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무릎에 좋다고 추천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릎의 상황에 따라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평상시 양반다리를 자주 하던 사람이 요가까지는 괜찮았지만 등산이 추가되면서 무릎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흔한 예입니다. 대부분 등산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증상이 발생했다면 등산 횟수만 줄인다고 금세 좋아지지 않습니다. 양반다리 자세, 요가까지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약물이든 물리치료든 임시 방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터에서 부상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타이레놀로 통증만 가라앉힌 후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 예방을 위한 3대 개선 사항. 자세 습관 개선.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릎이 손상되는 유해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지 않고 폐 건강을 논할 수 없듯 무릎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충격을 주는 자세와 습관을 유지한 채로 무릎 건강을 논할 수 없습니다. 쪼그리고 앉기는 대표적으로 무릎의 나쁜 자세입니다. 정원관리, 목욕탕에서 씻기, 손빨래하기,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하는 자세입니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하체 운동인 스쿼트도 조금만 더 굽히면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죠. 무릎의 나쁜 자세는 양반다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흔히 방바닥에 앉았을 때 취하는 자세로 생각하지만 의자에 앉아서도 한쪽 다리 혹은 양쪽 다리를 올려놓아 양반다리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자꾸 닿는 마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은 뼈를 감싼 근육이 적어 외부 자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있거나 바닥에 대고 일하는 등 자꾸 무릎 관절이 바닥과 마찰하면 윤활주머니염이 생길 수 있고 오랜 시간 무릎이 뒤틀린 채로 있는 자세로 인해 반월상 연골판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리 꼬기도 무릎이 안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래쪽에서 버티는 무릎은 더 많이 굽힌 상태로 위에 얹힌 다리의 무게까지 지탱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하이힐을 신고 뛴 날 사무실에서 다리까지 꼬고 앉으면 무릎에는 최악입니다. 충격도 안 좋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을 쿵쿵 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비해 쉬우니 저절로 쿵쿵 딛게 됩니다. 등산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릎을 굽힌 자세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운전을 오래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중간에 다리를 펴고 휴식해야 좋습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1시간, 최대 2시간은 넘어가지 않게 휴게소에 들르거나 차를 세우고 다리를 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세를 취할 때도 가능하면 천천히 굽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비만입니다. 한국인의 생활습관, 영양, 체력 자료를 바탕으로 무릎 관절염의 위험인자를 조사한 연구에서 남녀 모두에게 확실한 위험인자는 무릎 주변 근육의 불균형과 비만이었습니다.
몸무게가 5kg이 늘 때 걷기에서는 5kg만 더 부담하면 되지만 체중을 줄이겠다고 달기를 하면 그 20배인 100kg 이상의 엄청난 힘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무릎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무릎을 위한 체중 감량의 큰 원칙은 식이 조절 먼저, 과격한 운동은 나중에입니다. 게다가 축적된 내장 지방은 끊임없는 만성 염증을 일으켜 회복력도 떨어뜨립니다. 환경 요인 개선. 두 번째는 무릎이 손상되는 환경, 즉 외부 요인의 개선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책상을 쓰면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오래 유지해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높이와 깊이가 여유로운 것을 써야 좋습니다. 의자가 너무 낮아도 쪼그리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자가 너무 높아도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니 이 경우는 발 받침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석을 너무 앞으로 당기면 무릎도 무릎이지만 어깨 근육도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무릎을 충분히 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도 나쁘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세를 바꾸고 휴식을 취해야 좋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마룻바닥 생활입니다. 양반다리처럼 앉는 자세는 물론이고 일어서는 동작도 무릎을 지나치게 굽히면서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손빨래하거나 바닥 청소를 할 때는 목욕용 의자를 준비해서 앉아서 하기를 추천합니다. 운동 장소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불규칙한 바닥은 무릎에 충격을 줍니다. 또한 겨울에 눈 내린 산길, 얼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해야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상은 아주 치명적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길만 골라서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테이핑이나 보호대는 필수입니다. 같은 동작을 해도 무릎의 부담을 줄여줘 제대로 나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보호대를 하고 걷는다고 해서 무릎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데 억지로 걷거나 아프다고 아예 안 걷는 게 무릎을 훨씬 더 많이 망가뜨립니다. 내적 요인 개선.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피곤하면 내 몸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반드시 고장납니다. 통증은 해당 부위를 시계에 회복받으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내 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손상에 취약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몸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제일 큰 방해 요인이 스트레스입니다. 내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운동은 컨디션이 좋을 때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아프면 그제야 근력 강화를 하는데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좋은 시기에 어려워질 시기를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건강할 때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무릎에서는 무릎 주변 근력 강화입니다. 전혀 통증이 없을 때 강도 높은 운동을 섞어가며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는 보호, 휴식, 회복이 우선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게 좋습니다. 콘크리트가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재료가 없으면 근골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빵, 과자, 라면처럼 연령만 높은 것을 섭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비타민 D 등도 충분히 보충해야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 보석 같은 영양소가 비타민 D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자. 우리 몸은 어느 부분에든 염증이 생기면 피 속에 CRP 물질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럴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염증 관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혈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혈관이 늙는 만큼 늙는다 라는 말처럼 온몸 구석구석에 수돗물을 공급하듯 뻗은 혈관의 건강이야말로 건강의 척도, 노화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혈관 나이, 생체 나이인 것입니다. 몸의 염증은 거의 음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동맥경화, 심장병, 치매 발병뿐 아니라 관절염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염증 유발 음식을 피하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음식과 별개로 비만은 그 자체가 CRP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관절염의 최대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 유지는 관절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고기. 노화와 관련해 최근 근감소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많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은 섭취해야 하지만 사실 고기를 계속해서 먹는 식습관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소화하기가 어려워 섭취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백질이 주 섭취원인 고기를 끊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질병과 노화를 유발하는 과산화지질과 에이지 독소가 전혀 안 생기도록 고기를 조리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므로 결국 40, 50대부터는 점점 채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량을 유지하거나 근골격계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약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곁사슬, 아미노산이 많아 간이 안 좋아도 부담 없이 피 속 알부민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액상과당과 설탕은 중성지방과 인슐린, 요산,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로 인해 당뇨, 통풍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며 혈소판이 응집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면역 기능도 감소합니다. 또한 과당은 염증 물질을 만드는 당화산물인 에이지 독소를 만들어 심장병, 당뇨병뿐 아니라 특히 노화를 촉진합니다. 당연히 관절염증도 악화시키리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스낵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액상과당이 들어간 과일 주스, 청량음료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온 조리 음식. 우리가 일부러 산패한 기름을 찾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산패한 기름을 먹는 걸까요? 눈치챘겠지만 바로 열을 가하면 산패와 비슷하게 됩니다. 산패 현상은 고온에서 더욱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래 노출한 효과, 직사광선에 둔 효과, 가스레인지 곁에 오래 둔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 불에 굽거나 볶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고기와 함께 구울 때 타는 기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과산화지질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암, 동맥경화, 치매 등을 일으킵니다. 과산화지질 발생을 줄이려면 타는 온도가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데 정제 포도씨유, 정제 코코넛 오일 등을 추천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의 경우 엑스트라 버진은 발열점이 낮으므로 드레싱용으로 쓰고 발연점이 높은 정제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뮤,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으나 각각 포화지방과 알파리놀렌산이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심장병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불안정함으로 쉽게 산화되고 특히 공기에 노출한 채 높은 온도까지 가하면 급격히 산화됩니다. 순수한 콜레스테롤은 먹어도 오히려 동맥경화가 잘 생기지 않지만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달걀 노른자를 조리할 때에도 공기 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삶거나 술안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도 터뜨려 익히지 않는 것이 좋으며 스크램블은 노른자를 깨뜨려 산화시키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고기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 심혈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고기를 태우다시피 고온에서 구울 때 생기는 과산화 지질과 산화 콜레스테롤을 다량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20도 이상에서 조리할 때는 단백질이 당분과 결합해 당화된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마이야르 반응을 거쳐 최종적으로 에이지 독소가 생깁니다. 이 또한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어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즉, 고기의 지방 자체보다는 구울 때 발생하는 다양한 독소들이 심혈관계 질환과 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류도 굽기보다는 찜이나 조림이 좋습니다. 술 40대 후반부터는 술을 대폭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시기부터 인체의 모든 밸런스가 노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 무리하게 등산해 무릎 연골에 미세한 염증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하산 후 소주 한 병은 분명히 그 부위를 더욱 붉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다만 피부가 아니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겠죠. 때로는 무릎이 부어서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무릎 염증과 몸의 상태를 크게 무너뜨립니다. 물론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딘가가 손상되었고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요. 하지만 술 한잔 못 마시고 무슨 낙으로 살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으니 한두 잔만 마시고 휴식 기간을 길게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증을 완화하는 영양소를 섭취하자. 오메가3 오일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CRP 수치를 11에서 12%,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먹으면 CRP를 25%, 심근경색 환자는 48% 정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오메가3 오일에는 아마시 추출 오일과 생선에서 추출한 오일이 있는데 생선 오일이 세포 건강에 좋은 EPA, 두뇌 건강에 좋은 DHA 함량이 높아 효과적입니다. 또 항산화 작용이 관절염을 비롯해 대장염, 월경통 등을 완화할 뿐 아니라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기억력을 높이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등 뇌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C 비타민C도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500mg,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면 1000mg 이상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합성하여 힘줄, 뼈, 혈관, 피부 등의 탄력을 돕고 조직의 노화를 방지하며 항산화 작용이 있어 관상동맥 질환을 억제하므로 관절염과 노화 방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성분입니다. 흔한 부작용으로 설사가 생길 수 있으나 용량을 줄였다가 서서히 늘리면 됩니다. 오히려 변비가 있는 경우 적당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산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미 통풍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과량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연은 CRP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므로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더더욱 좋습니다. 아연은 구리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장기 복용 시에는 15mg에 구리 1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움으로 따로 챙겨 먹는 것보다는 아연, 구리, 비타민 B가 모두 포함된 종합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비타민 C만 추가로 더 먹는 편이 좋겠습니다. 김유수의 무릎 아프기 시작하면 이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